안녕하세요.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3반에 재학 중인 정연호입니다.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을 읽고 이에 대한 PPT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첫 번째 책 소개, 두 번째 작가 소개, 세 번째 실패의 종류, 네 번째 실패를 해석하는 방법, 다섯 번째 기업가 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총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2019년 출판된 경영인 필독 도서로 리더십과 조직 문화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심리적 안정성을 강조하며 에이미 에드먼슨이 저자로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의견을 표현하고 실수에서 배우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합니다. 이 책은 팀워크와 혁신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두려움 없는 조직의 저자 에이미 에드먼슨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이미 에드먼슨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경영학 교수로 조직학 및 리더십 분야에서 전명한 연구자입니다. 주로 심리적 안전성과 팀워크, 조직 학습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며 리더들이 어떻게 팀원들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에드먼슨은 여러 권의 책과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경영학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에서는 실패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1단계 실패는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패이고 2단계 실패는 외부적인 문제 또는 직원들 사이에서 맞물린 문제에 의해 발생한 실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패, 3단계 실패는 크고 위대한 것을 도전하고 시도했을 때 발생하는 시행착오들에 의해 발생한 실패입니다. 다음으로는 실패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미 에드먼스는 앞서 말한 실패 중 3단계 실패, 크고 위대한 것을 도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들에 의해 발생한 실패, 이를 실패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텝 2, 좌절을 경험했을 때 축하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기술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직 내 팀원들이 의견을 두려움이 결여된 채 쉽사리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패를 실패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두려움 없는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이제는 좌절을 도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3단계 실패, 이 3단계 실패에서 나타나는 크고 위대한 것을 도전했을 때 나타나는 좌절, 이 크고 위대한 것을 도전하는 정신이 기업가 정신인데요. 사전적 의미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기업을 성장시키려는 도전 정신을 일컫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효과는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낮추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촉진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상승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은 기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윤 창출입니다. 또 당연히 안정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 실현은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것이므로 여러 기업들이 기피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실패에 따른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가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가 정신과 관련하여 관련 명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라고 CEO 정주영 님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발표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는 문화,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정신,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 책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3반 24번 정연호였습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진료독서 PPT 발표를 맡게 된 2학년 3반 박진우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순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선정한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두 번째로는 책을 작성한 작가를 소개하고 난 후에는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설명하고, 네 번째로는 책에 나와 있는 방송 이론들을 한번 알아본 후에 마무리해보며 발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책은 PD가 말하는 PD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다큐멘터리, 라디오, 코미디 프로그램, 드라마 등 방송 산업에서 다양한 분야의 이제 유명한 현직 PD 21명이 그들만의 방송 철학, 이론, 노하우와 PD가 되는 과정, 그리고 그 경험들을 이제 일기처럼 작성해 놓은 책입니다. 작가는 앞서 말했듯이 21명이 되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PD 3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PD는 최상규 PD입니다. 최상규 PD는 MBC의 자연 다큐멘터리 PD이며 곤충의 사랑, 야생의 초원 세렝게티 등 이제 주로 자연의 움직임과 같은 이제 평안을 줄 수 있는 다큐멘터리 작품을 제작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유수열 PD입니다. MBC 코미디 프로그램 PD이며 인기 1세대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던 웃으면 보기 와요를 제작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이승훈 PD입니다. SBS 소속 영화 PD이며 타짜, 건축학개론, 변호인 등 다양한 장르에서 인기를 끌었던 영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작가를 소개할 때도 나오셨던 최상규 PD인데요. 최상규 PD께서 이제 나는 기다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인상 깊었던 이유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PD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PD가 추구하는 미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신박감, 재미,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특이하게 최상규 PD는 자신은 앞서 말한 재미의 미학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기다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구절은 똑같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유수열 PD의 구절인 웃음은 경험에 기초하고 눈물은 본능에 기초한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규 PD가 자기 스스로를 기다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바로 다이렉트 시네마 기법으로 1960년대 알버트 네이슬리스 주도하에 발전했던 촬영 기법으로 사전 구성을 미리 구성하지 않고 이슈의 현장에 있는 그대로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고 촬영물을 기다리는 기법을 뜻합니다. 최상규 PD가 자기 스스로를 기다림의 미학을 추구한다고 말한 것은 이 다이렉트 시네마 기법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상규 PD가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언급하였던 프레더릭 와이즈먼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다이렉트 시네마 기법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는 티티컷 폴리지로 매사추세츠주 브리지워터에 수감되어 있는 죄를 지은 정신 이상자들의 수용시설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를 찍기 위해 와이즈먼은 카메라를 구석구석 숨겨놓고 그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상규 PD가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언급하였던 프레드릭 와이즈먼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다이렉트 시네마 기법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는 티티컷 폴리지로 매사추세츠주 브리지워터에 수감되어 있는 죄를 지은 정신 이상자들의 수용시설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를 찍기 위해 와이즈먼은 카메라를 구석구석 숨겨놓고 그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구절은 웃음은 경험에 기초하고 눈물은 본능에 기초한다고 언급하였던 유수열 PD의 구절입니다. 유수열 PD의 구절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실과 코미디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은 타고난 본능이기에
성별, 나이, 국가의 구별이 없습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슬픈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느낀 그대로 표현해서는 웃음을 유발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픈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발생해야 하는 것이 코미디입니다. 앞정의 손가락에 찔려 아프다고 해봅시다. 앞정에 찔린 손가락이 아파서 비명과 함께 울음이 터질 수밖에 없겠죠. 현실은 찔린 손가락을 통해 아프다 이외의 다른 감정 혹은 느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능적인 감정, 눈물입니다. 그러나 코미디에서는 손가락에 찔린 순간에도 웃음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 들린 비명소리에 놀라 다른 사람이 우스꽝스럽게 넘어진다든지, 찔린 사람이 비명과 함께 우스꽝스러운 행동이나 재치있는 말을 한다든지 등 누구나 겪어보았을 경험에 기초하고 다른 상황과 연결이 되어야만 비로소 웃음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유수열 PD는 웃음은 경험에 기초하고 눈물은 본능에 기초한다고 언급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PD란 단순히 영상물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직업이 아닌 세상과 함께 소통하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이렇게 한 분야에 이름을 날리며 제 이름이 책에 실리기를 바라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일본을 읽을 시간에 대하여 발표할 서희포구 2학년 4반 김윤기라고 합니다. 자, 일단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 소개, 두 번째, 저자 소개, 세 번째, 내용 소개, 네 번째, 마무리로 끝내겠습니다. 자, 먼저 작품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지금은 일본을 읽을 시간 부제 교사들이지 않는 일본 바로알기입니다. 이 책은 2019년 출판되었으며 현직 교사들이 일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배경 지식을 골라서 엮은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듯한 말투로 일본 문화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현직 교사인 심형철, 장은지, 이선우, 한윤경, 김미정 선생님이 지으셨습니다. 대표 저자인 심형철 선생님은 중요한 것은 지난 역사는 기억하되 미래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와 사회 관련입니다. 일본이라는 국호를 언제부터 사용했는가? 일장기와 우길기는 무엇인가? 두 번째, 지역 문화입니다. 망해가던 지역을 살릴 수 있던 이유, 한국과는 다른 일본의 편의점, 일본의 축제들, 전통을 중시하는 이유, 세 번째로 사상, 전통을 중시하는 이유, 행동의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역사사회입니다. 자, 일본이라는 국호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냐? 일본이라는 명칭은 중국 수나라 이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뜻, 일본이라는 명칭의 뜻은 태양이 떠오르는 땅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중국 가장 동쪽에 있었던 게 일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일장기와 우길기. 일장기란 메이지 요신으로 일본 제국이 성립함으로부터 2년 후 공식적으로 국기로 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우길기는 비공식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길기란 일본의 군기이며 군국주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위대의 깃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문화입니다. 자, 첫 번째 망해갔던 지역을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망해가던 지역인 구마모토라는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 규슈 지방에 있는 성이었죠. 하지만 이 일본인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작은 도시를 단번에 유명하게 만들고 거기에 수익을 가져다 준 아주 대단한 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지역의 마스코트 캐릭터인 구마몬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구마몬은 귀여운 외모와 행동으로 구마몬 열풍을 일으켰고 한 해 광고 수익 효과만 2010년 기준으로 6억 4천만 엔에 달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유명세를 이 구어문이라는 캐릭터가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유르케라 그랑프리라는 대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르케라 그랑프리는 그 큰 도시나 소도시 그리고 기업에서 마스코트 캐릭터들을 모아서 한 투표를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 이 대회에는 무려 1000개가 넘는 캐릭터가 나와서 입상하는 그 대결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과는 다른 시설인데 이게 일본 편의점입니다. 일본의 편의점은 한국과는 다르게 여러 편의시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제공하는 택배 서비스, ATM을 기본이고 뭐 자전거 공유 시스템이나 코인 세탁소, 노래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점포도 많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편의점에서 인터넷 쇼핑을 한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일본 편의점에서 수령할 수 있는 이 택배 시스템이 있습니다. 문화입니다. 자, 일본에는 여러 축제가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일본 3대 마츠리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쿄의 간다 마츠리입니다. 이거는 매년 5월 15일을 경해 열리는 축제로 에도마쿠의 첫 번째 쇼군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가라 전투를 앞두고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토의 기온 마츠리입니다. 기업 마츠리는 교토에서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열립니다. 이는 역병을 퇴치하기 위해 지는 제사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오사카의 덴진 마츠리입니다. 덴진 마츠리는 7월 24일과 25일에 열린 축제입니다. 이 축제의 기원은 헤이안 시대 학자였던 스가와라노 밀치자네라는 학자가 억울하게 2명을 쓰고 죽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역병이 돌면서 재앙이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원한 때문이라 생각해 사람들이 그 원한을 풀기 위해 신사를 짓고 제를 올리기 시작한데 이것이 덴진 마츠리의 기원입니다. 첫 번째로 서상입니다. 일본엔 전통을 중시하는 서상이 가는데 이는 중세시대에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인 쇼군인들이 영주로부터 세금을 면제받고 대대로 가업을 이어가며 자부심을 가지고 인정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진심입니다. 일본인들은 본심을 드러내는 것을 무례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는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며 첫째, 다테마에는 혼내는 본심이라는 뜻이고 다테마에는 표면상의 방침이라는 뜻입니다. 다테마에는 진짜 마음인 혼내를 있는 그대로 내보이지 않고 돌려 말하는 매우 형식적인 표현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왜 일본을 거부하는가? 우리나라 이 이유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역사적 이유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일본에게 많은 침략을 당했고 그 지배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가 말했듯이 과거는 기억해야 하지만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본을 더 자세히 알아야 되고 일본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2학년 3반 고주환입니다. 이번에 제가 선정한 책은 건축가 유현준의 공간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이번 발표는 작품 소개, 작가 소개, 주요 내용 파악하기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공간의 미래라는 책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 책은 코로나 이후 우리 주변 일상 공간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책의 저자 유현준 건축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유현준 건축가는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 건축가로서 머그학동 등
다양한 건축물을 설계하였고 공간의 미래뿐만 아닌 유현존의 인문 건축 기행, 공간이 만든 공간 등 다양한 책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공간의 미래를 읽으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3가지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적인 외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로 떠났고 발코니는 확장으로 인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등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은 자연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미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형공원과 지하물류터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 중 하나가 바로 공원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새로운 공원의 형태가 필요해졌습니다. 바로 가로로 긴 형태의 선형공원입니다. 선형공원은 지역 간의 관계를 허무는 등의 장점을 가져 현재의 도로를 지하로 옮겨 그 자리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남북 통일을 위한 엣지시티입니다. 말뿐인 그린벨트 말고 진짜 그린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린벨트가 맞닿아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나머지 그린벨트를 공원으로 만든다면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점선 형태로 이은 도시가 바로 엣지시티입니다. 이 엣지시티를 DMZ에 설치한다면 남북 간의 통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진로독서 PT에서 책 에밀을 소개하게 된 김민서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에서는 첫 번째로는 에밀의 작품 소개와 그 에밀을 쓴 장자크라는 작가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세 번째 제1밀에 나오는 주요 내용 그리고 네 번째는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 소개로 책의 이름은 에밀인데요. 장자크라는 과거 계몽주의 철학가인 작가로서 자기 자신의 교육에 관해 쓴 책의 내용으로 교육의 대상을 에밀이라는 가상의 인물로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5부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아기의 교육, 아동기의 교육, 소년기의 교육, 청소년기의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을 전부체를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룹니다. 그리고 18세기의 교육 환경을 보여줌과 동시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필처럼 설명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 작가 소개인데요. 장자크 루소라는 작가는 교육을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계몽주의 철학가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도덕적인 자유와 의지의 독립,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주장한 인물인데요. 그는 이런 교육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가지가 분류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해봤을 때 첫 번째로는 유아기, 두 번째로는 아동기, 세 번째로는 청년기로 구분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유아기인데요. 유아기는 부모로부터 아이가 태어난 후에 아무런 지식도 없기 때문에 아이는 단순히 본능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부모는 이 시기에 아이가 자유롭고 감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하지만 단순히 본능적인 만족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를 추구해서는 안 되고 진실로 아이가 필요로 할 때만 그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동기가 있는데요. 아동기는 5세 이후에 해당하고 언어를 습득하고 다양한 많은 경험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악덕과 이기심은 모두 신체적인 허약으로 인해부터 생기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힘든 훈련으로 고통을 견디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님은 절대로 처벌이나 강제로 시켜서 안 됩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지식이 쌓인 후에 청년기가 있는데요. 청년기는 지식 이외에 인간의 가치관을 발달시키고 성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닌 주변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확장시켜야 하는데요. 이런 활동으로 사회의 판단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항상 친절에 감사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길러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었을 때 이후에 결혼기라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 시기는 무언가를 배우기보다는 사람으로서 뭔가 완성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여 주요 내용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기는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 생활을 안정되고 감정이 정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에밀이라는 책의 결혼기에서는 과거 옛 여성에 대한 차별을 볼 수 있는데요. 여성과 남성은 사고 보완적 관계이지만 여성은 항상 여성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여성은 항상 남편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겸손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에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내용을 넣었습니다. 마무리로는 성장 과정에 대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앞서 내온 내용처럼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른이 돼가는 것까지의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우는데요. 욕구에 대한 절제, 여러 가지 지식이나 경험, 언어,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가치관과 상대방에 대한 가치관까지 확장하는 과정, 그리고 결혼해서 인간으로서의 완성이 되는 과정을 통틀어서 이 에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에밀을 교육에 관한 책으로 매우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론에 관한 감상평을 전달하게 될 김연성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최희창 씨가 저술한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론이라는 책인데, 스포츠를 통해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사회 전반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차례는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론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스포츠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세 번째는 스포츠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감상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교육론과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론이 존재하는데요. 스포츠 교육론은 스포츠 가르치기에 관한 교육적 논의를 주로 하는 교육론입니다. 또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대상, 교육 주제를 소재로 하고 교육청에서 학교에 내리는 공고는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론이 아니라 스포츠 교육론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론은 스포츠 리터러시인 운동 소양 혹은 운동 향유력을 함유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포츠 리터러시에 관한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교육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에 있다 생각합니다. 스포츠 교육론은 어떤 스포츠를 왜 배울지 정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론은 가르침을 통해 어떤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스포츠 리터러시란 무엇일까요? 운동 소양은 운동을 능숙하게 수행하고 이해하며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운동 능력,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운동 지능,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그리고 운동 정신, 운동을 수행할 때의 태도는 운동 소양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소양은 스포츠 리터러시와 같은 말을 의미합니다. 운동 향유력은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스포츠 리터러시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포츠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스포츠 교육 체제는 주로 운동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판단됩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이 우수한 스포츠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스포츠를 가르치는 지도자의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스포츠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라는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온전하게라는 말이 이 저자가 스포츠를 가르치는 데 있어 설명하는 핵심적인 단어라 생각합니다. 모든 스포츠는 변질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 내재적 방법과 외재적 방법이 있는데, 내재적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재적 방법은 스포츠 이론과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외재적 방법은 스포츠와 무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는 외재적 방법, 그러니까 스포츠로 파생된 유니폼을 팔거나 다른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스포츠 본질을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정의적 영역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개념적 내용에 치우치지 않을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위주가 아닌 스포츠의 본질을 가르칠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내용은 일맥상통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축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표면적 동기는 축구를 즐기는 것입니다. 내면적 동기는 축구를 다양하게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은 축구와 관련된 기사를 읽거나 축구화를 구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심층적 동기는 축구의 전통에 관심을 갖기 위함입니다. 수백만 명이 함께 형성한 문화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 제가 표층적, 내층적, 심층적 이유에 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외적 양상 학습 결과 변화 양태 결혼 비율을 이렇게 나열해 봤습니다. 이걸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포츠 세 번째, 스포츠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스포츠를 배운다는 세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운동 수양을 함양하게 된다, 스포츠 세계에 입문하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뜻은 우리가 흔히 각각의 셋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교육의 목적은 습득, 개발, 성숙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습득 개발은 뜻을 알 것 같으니 성숙의 뜻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숙은 스포츠에서만이 아닌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성숙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평소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 능력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생각해오고 다른 친구들에게 운동을 알려줄 때 기능을 중심으로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책을 통해서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체육교수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성숙의 상태에 들 수 있게 하고 하나의 스포츠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저를 먹었던 철학의 역사,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토노까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선 기원전 500년도 페르시아 전쟁부터 2000년대 현대까지의 철학을 문대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례를 보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소개하는 질문하는 남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소개하는 진정한 행복, 이렇게 각 철학사상을 유추할 수 있는 부제를 달아두었습니다. 책이 차례마다 다 따로따로 돼 있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요약하겠습니다.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삶의 방법과 인간관계. 스토아파는 자신이 걱정해야 할 일만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스토아파로 에피테토스, 키케로, 세네카 등을 얘기했습니다. 세네카와 에피테토스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네카는 보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인간이 바꿀 수 없고 인간은 결국 인생의 짧음을 걱정해야 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을 걱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최소 쾌락을 즐길 것을 주장했고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소수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라 했고요. 스토아파는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세계 시민주의를 가르쳤습니다. 회의주의적 피론과 데카르트. 피론은 회의주의자의 아버지로서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자기 자신마저 부정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인데요. 방법적 회의를 펼쳤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하는 회의주의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확실한 인식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회의입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거짓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은 배제되며 절대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인식을 찾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검증된 명제 하나를 내세우는데요. 그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입니다. 공정과 자원 분배에 대한 벤담 밀스의 이야기입니다.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로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집니다. 벤담은 모든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쾌락을 수치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존 스튜어트 밀은 질적 공리주의로 쾌락의 양보다는 쾌락의 종류와 질적인 면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롤스가 말한 건데요. 롤스는 정의의 두 원칙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두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연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건데요. 제2원칙으로는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이거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경우에 안에 정당화되며 공정한 기회 균등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직위와 직책이 개방되도록 할 때에 한해 정당화됩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좋았던 부분으로 철학이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서 삶의 본질과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나이절 워버트는 철학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했습니다. 안 좋았던 부분은 일부 철학자들의 사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소개한 부분입니다. 이는 철학적 깊이를 이해하는 데 한계를 줄 수 있고요. 독자들이 철학을 읽었을 때 자신의 주관을 섞어서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절 워버튼이 쓴 철학의 역사는 철학의 주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철학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철학의 역사. 이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은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철학적 생각의 중요성을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를 가지는 데 큰 영향을 주는 이 책은 철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양한 철학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송승빈입니다. 저는 오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것인데요. 처음으로 작품 소개, 두 번째로 작가 소개, 세 번째로 확장하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작품 소개를 할 텐데요. 이 책은 1959년에 처음 출간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너무 유명해 영화로도 제작되었고요. 그리고 1950년대 미국 사회 교육 체제를 다루었습니다. 웨슬리 컬리 프리퍼러토리 스쿨 교사로 일한 경험으로 쓰여진 작품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작가에 대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작가 N.H. 클라인바움은 신문사 기자와 논설위원을 거쳐 소설가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죽은 시인의 사회, 닥터 등 여러 작품을 썼습니다. 밑에 글은 이 작가가 남긴 명언입니다. 세 번째로 확장을 해볼 텐데요. 처음으로는 학생 성장 교육, 두 번째로는 입시 위주 교육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성장 교육이란 개발화된 접근으로 보자면 각 학생의 고유한 능력과 재능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협력과 소통으로 보자면 팀워크와 의사소통을 기르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입시 위주 교육은 학습량이 많고 학습 강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학원, 과외, 자기주도 학습이 포함되며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다루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입시 위주 교육은 학생들에게 높은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삶의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마무리는 이 책의 내용과 비슷한 자유롭게 살아가자라는 문구를 쓰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송승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3번 고현민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진로 독서인 교사와 학생 사이에 대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 작품 소개, 두 번째 작가 소개, 세 번째 좋은 선생 되는 법, 그리고 마무리로 제 감상평을 좀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작품 소개를 하자면 이 책은 하임지 기너트의 교육 시리즈인 우리들 사이의 단편책 중 하나로 집필된 책이며 선생님들에게 학습에 필수적인 접근 기술, 방법, 환경 조성에 필요한 상호 존중 등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작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작가인 하임지 기너트는 임상 심리학자이며 어린이 심리학자로 주로 부모와 교사 그리고 어린이를 상대로 활발한 연구를 펼쳤으며 아이의 감성을 이해한다 라는 원칙을 기반하여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그중 교사와 학생 사이는 아이들의 개별 특성을 인정해야 하며 그것을 존중하고 상처를 주지 않는다 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책을 읽으며 제가 책에서 얻은 좋은 선생 되는 법 3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저 문장들은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며 나중에 제가 교사가 되었을 때 악영향이든 긍정적 영향이든 어떤 영향이든 학생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 행동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제시된 것들은 제가 좋은 교육 방법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나중에 한 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처벌 대처 방안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잘못을 했다고 때리는 것으로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잘못을 했다고 처벌을 할 시에 잘못했다간 아이의 자존심을 깎을 수도 있고 아이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저는 모든 아이들에게 관심 가지기, 죄송하다고 한 아이에게는 앞으로 그러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의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익한 수업 방식입니다. 맨 위의 부분은 제가 인상 있게 읽은 부분인데요. 저 부분을 읽고 저러한 수업 방식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책을 읽으며 질문한 것이 아닌 질문하게 만들기, 학생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 학생을 계속해서 참여시키기 등의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은 후 느낀점을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후 교사에 대한 생각을 더 깊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이런 내용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교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진로독서 PT 발표하게 된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3반 임수현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는 작품 소개를 하고 두 번째는 작가 소개, 세 번째는 확장하기, 네 번째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다섯 번째는 해결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하게 된 작품은 이야기 한국지리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평소 지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 지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작가명은 최재희이고 이 작가는 한국교원대와 동대학원에서 지리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백령도, 울릉도, 제주도를 다룬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 말고 다른 섬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하여 남한의 최남단에 위치한 상징성을 띠는 마라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마라도는 작은 섬이지만 많은 자연지리적 특성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론 해시계가 있고, 두 번째론 해식동굴, 세 번째론 파식대, 네 번째로는 노두 등 여러가지 자연지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라도의 인문지리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도는 척박한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녀 문화가 발달하고 폐쇄적인 지형과 좁은 공간으로서 인구수가 적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라도의 문제점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주거환경의 개선과 지역환경 조성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에 예로는 돌담 무너짐과 폐자재 널브러짐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관광객의 과잉 방문과 지역환경 조성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주거환경을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전기자전거를 대여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제안해 문제점을 해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을 위한 이것이 인공지능이다를 발표하게 된 김민규입니다. 저는 이 책을 첫 번째로 작품 소개, 두 번째로 작가 소개, 세 번째로 주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무리 이 네 단계를 거쳐서 이 책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먼저 작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이제 4차 산업을 주로 경험하게 될 청소년이 인공지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기초 개념부터 실제 응용 사례까지 쉽게 설명해 줍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청소년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진로를 꿈꾸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조언을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은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명락 저자는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지식을 계속 쌓고 결국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명락 저자는 2015년에 인공지능 전문 회사인 초록소프트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명락 저자는 현재 여러 대학교에서 정보기술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강의하면서 강사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주요 내용을 첫 번째로 인공지능의 역사, 두 번째로 인공지능의 활용, 세 번째로 인공지능의 미래 이 단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역사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이제 1998년과 1999년에 유명세를 타게 된 닷컴 버블이라는 광적인 투기 투매 형상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개념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어떠한 관계를 이루어져 있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의 활용입니다. 먼저 저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활용 사례가 나와 있지만 저에게 이제 흥미롭게 다가온 내용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스타벅스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스타벅스에 방문하는 여러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고 이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느 위치에 스타벅스가 위치하면 좋을지 이제 여러 고려사항을 통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한 내용을 통해서 이제 각 지역에 어느 위치에 스타벅스가 위치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스포츠 분야에서는 경기를 진행 중인 한 선수가 그 경기에서의 성과가 어떤지, 또한 현재 그 선수에게 어떤 잠재력이 존재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합니다. 세 번째로 인공지능의 미래입니다. 이 책에서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할지, 또한 이제 인공지능과 같은 정보 기술들을 주로 다루는 이제 진로를 준비하는데 어떠한 역량과 자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공지능과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자는 이제 인공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 직업인데, 이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 통계학, 컴퓨터 공학 등의 이제 이과 과목들이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을 위한 이것이 인공지능이다 라는 책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부터 여러 실생활 응용, 또한 이제 청소년들이 진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까지를 포함하여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저자인 김명락 저자의 쉽고 명확한 설명은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약간 거리감 느껴지기보다는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이와 관련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책은 제목에서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에게 주로 타깃을 한 건 사실이지만, 이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의 사회적, 윤리적 영향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모든 사람이 꼭 봤으면 합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의 독서 PT를 맡게 될 서귀포고 2학년 김범준입니다. 목차는 작품 소개, 책 내용 탐구, 하고 싶은 말, 마무리 순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책 내용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은 1926년 조지 시래뮤얼 클레이슨에 의해 출판되었고, 고대 바빌론 배경으로 부자가 되는 실원칙과 지혜를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책 내용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앞서 나온 제7원칙 중 1원칙은 수입의 최소 10%를 저축하고 이를 통해 자산 축적을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2원칙은 저축한 돈을 단순히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돈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3원칙은 투자에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4원칙은 부자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교육하고 금융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5원칙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무작정 남의 말을 따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6원칙은 자신의 집을 소유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과 부의 축적에 도움이 된다는 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7원칙은 노후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누구나 재정적으로 성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 책의 원칙처럼 자산의 10%를 저축하고 투자하며 위험을 분산하고 자기 교육을 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오늘 나온 내용을 잘 실천해 모두 재정적으로 성공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앞의 내용을 실생활에 잘 적용시켜 부자
박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3반 15번 문승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소개하기 위해 이 PPT를 만들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 PPT는 저자에 대한 소개,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간단한 요약 및 이에 대한 저의 감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 하리는 도둑맞은 집중력의 저자입니다. 뉴욕타임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가디언 등의 글을 기고해온 영국 저널리스트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며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사회과학과 정치과학을 전공했습니다. 요한 하리는 이 책 외에도 다른 책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은 전 세계 4만 마일 이동하며 신경과학자, 사회과학자, 철학자, 심리학자의 인터뷰와 중대한 연구사회, 그리고 집중력 위기 한복판에 놓인 저자의 경험을 절묘히 결합해 집중력 문제 이해와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펼쳐보이는 책이며 애덤 그랜트, 수전 케인, 오프라 윈프리, 힐러리 클린턴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책을 처음 찾아낸 계기는 제가 알라딘 사이트에서 발견한 것으로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 사회가 집중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사회의 탓이라는 이론을 제시해준 책입니다. 프롤로그부터 도둑맞은 집중력은 독자에게 커다란 충격을 줍니다.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자신의 조카 애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때는 순수하고 상냥했으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푹 빠져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이야기와 현재 사회의 이야기와 굉장히 닮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책에서는 우리의 사회는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지 개인만의 노력이 아닌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소셜미디어 회사가 우리의 집중력을 뺏어가는 것으로 돈을 벌 수 있기에 그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적극적으로 강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는 페이스북의 공용화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무 환경 개선, 식단 개선, ADHD 처방의 오류 점검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저자가 사회 구조의 집중력 파괴에 책임이 있다고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급진적이어서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각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해결책은 의미가 있으며 요한 하리의 해결책을 조금만 더 수정해서 우리 모두가 행동한다면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집중력을 잃어버리며 서로에게 더욱 각박해졌습니다. 개인의 책임도 있으나 사회의 책임 또한 있습니다. 우리들은 함께 모여 행동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하게 된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3반 13번 김영관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수필가 장영희가 말해주는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 속 의미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에세이에 대하여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 이방인이라는 소설에 대해 설명하고 이방인에 나온 주인공의 태도, 그리고 장영희 수필가가 생각한 이방인, 마지막으로는 장영희 수필가가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에세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에세이는 대한민국 수필가 중 한 명인 장영희 수필가의 작품 중 하나로, 당시 영문학자였던 장영희 수필가가 중앙일보의 문학의 숲, 고전의 바다라는 북칼럼에 게재되었던 글들을 모아 엮은 에세이 작품입니다. 어린 왕자, 멋진 희극의 변신과 같은 고전 문학들에 대한 장영희 수필가의 생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소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작가인 알베르 카미의 대표적인 소설이고요. 주인공 메르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누어지며 주인공 메르소에 대한 세상에 무관심한 태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허무주의와 부조리 철학과 같은 알베르 카미의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방금 말했던 장영희 스필가의 에세이인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기재되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주인공의 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인 세상에 대한 허무주의적 태도를 보이며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거나 자신의 재판에서 재판관의 질문에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 죽였다 라고 대답할 정도로 세상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세상엔 아무 의미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 알베르 카미는 이러한 메르소의 태도를 이용하여 부조리 철학과 허무함을 알렸습니다. 장영희 스필가가 생각하는 이방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장영희 스필가는 이러한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행동을 통해 까미는 기본적으로 삶의 허무와 부조리를 말하고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이방인의 저자인 알베르 카미가 왜 메르소를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장영희 스필가의 에세이 문학의 숲을 거닐다에서 한 파트인 태양 때문에에서는 삶의 부조리 중 하나인 죽음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영희 스필가가 문학의 숲을 거니다라는 에세이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에 대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까미는 좋아하는 단어로 세계, 고뇌, 돼지, 어머니, 사람들, 사막, 명예, 가난의 고통, 여름, 바다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장영희 스필가는 이 중 가난의 고통과 고뇌라는 단어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부정적인 단어가 오히려 반복되고 무감각한 삶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는데 카미의 문학 또한 반항이라는 키워드로 이러한 반복되고 지속되는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받아치듯 저항하라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로 독서 발표를 하게 된 2학년 3반 김동우입니다. 저는 진로 독서 시간에 시를 잊은 그대에게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 희망학과가 국어 교육과이기 때문에 어문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한 이 책은 많은 시를 저자랑 같이 해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도서 소개, 저자 소개, 확장하기, 마무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잊은 그대에게는 저자가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읽기 강좌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한 에세이입니다. 총 40편이 넘는 시들을 저자의 경험과 연결시켜 시를 해설해주고 마지막에는 자극 해석을 가져와 문학교육의 문제점을 시사하면서 이상적인 문학교육의 모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도서를 집필한 저자는 정지찬 씨입니다. 정지찬 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하여 시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한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님입니다. 시 해석에 한 가지 답만 드는 아이들에게 시의 아름다움을 들려주고 싶어 한양대학교 교양 과목으로 문화혼역의 시읽기 강좌를 개설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도서를 읽으며 확장시킨 저의 지식들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시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직접 해석한 경험을,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시에서 시사하는 사회 모습과 대조되는 사회 모습을,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자습서대로 해석한 시를 보았을 때 현재의 문학 수업의 문제점을 소개할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진 않았으나 잠깐 나왔던 시인 산여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산여를 쓴 김소월 시인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한해 정서를 시에 많이 담아내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한해 정서를 산유화를 통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러 슬프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수상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유화의 이연팔행을 보시면 저만 촌서 피어있네 라는 구절이 피어있는 꽃을 따고 싶기도 하지만 저만 촌서 피어있어 위험한 곳에 있는 것 같아서 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해 정서가 나타나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산유화를 읽고 한해 정서가 담겨있으면서 김소월 시인이 자주 쓴 내용인 이별 정서가 담겨있지 않은 시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소월 시인의 등불과 마주 앉았으려면 이라는 시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시에서는 1연 3행과 2연 6행에서 한해 정서가 나타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울고만 싶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화자가 생각을 버리고 울고 싶지만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울지 못한 상황임을 알려줍니다. 결국 화자는 생각을 버리고 울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시간만이 흘러 답답하고 슬픈 감정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한해 정서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의 주제는 자신이 믿었던 인간에게 받은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1원과 2원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화자가 울고 싶다고 말하지만 1원에서는 무엇 때문에 울고 싶어하는지를 말하지 않는 반면 2원에서는 무엇 때문에 울고 싶어하는지를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원과 2원의 차이는 등불의 존재이며 등불이 없는 2원에서 무엇 때문에 울고 싶어하는지를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슬픔을 안겨다준 대상이 앞에 있으면 슬픔을 받았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2원에서 등불없이 홀로 있을 때 무엇 때문에 슬픈지를 말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등불에게 상처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등불은 인간을 의미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등불이 어두운 바를 밝혀주기 때문에 화자가 등불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결국 등불에게 상처를 입은 것이 인간관계에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의지하고 있는 인간에게 빛과 같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지하고 있던 우리에게 조언을 하면 힘든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로 느껴져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시에서 등불과 현실에서 인간이 의지와 상처의 존재라는 속성을 갖는 점이 유사하여 등불이 인간을 비유한 것이며 시의 주제도 자신이 믿었던 인간으로부터 받은 상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먼저 너를 기다리는 동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작가인 황지우 시인은 이 시를 5분 만에 쓴 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의 8행부터 12행까지의 내용을 보면 기다림이 불안과 희망 교차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하였지만 제 시간에 안 나타나면 오다가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약속 장소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불안이 생기고 이러한 불안 속에서도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과 희망 교차점이 기다림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통신의 발달로 제 시간에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면 바로 연락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기다란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몇 분 늦어야 약속시간이 늦은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이 게시글의 36개의 댓글 중 10개의 댓글이 10분 이상 늦으면 화가 난다고 답하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이라는 것은 상대를 기다리면서 서로에게 신뢰를 쌓으며 서로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가는 시간이므로 10분을 기다림의 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글의 또 다른 10개 댓글에서도 10분보다 더 기다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참고서에 따르면 눈에서 기침과 가래가 부패한 현실과 비인간성을 상징하고 눈이 순수한 삶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침과 가래를 뱉는 것을 부패한 현실과 비인간성으로부터 벗어나 순수한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순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순수한 눈에다가 기침과 가래를 뱉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여 저자는 참고서의 해석만을 믿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문학수업의 문제점까지 말했습니다. 문학수업에서는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 문학작품들을 선생님의 해석 밖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결국 문화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저자는 문학 수업이 여러 의견이 나오며 조금은 시끄러운 수업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자의 의견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문학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진도를 나갈 문학작품을 해석해보고 발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수행평가로 문학작품 해석 토론을 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마무리로 부서한 내고에서는 문학작품 해석을 발표하면서 수업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문학작품 흥미를 보이고 또래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것이므로 문학작품 해석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학작품이 여러 해석을 하는 발표 수업으로 진행된다면 학생들에게 꼭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파도. 작품 소개. 동서명은 파도이고 파도는 1981년에 발행된 토드 스트라서의 청소년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의 중요성에 대한 통찰이 담긴 소설입니다. 다음으로 작가 소개입니다. 이 소설을 쓴 작가의 이름은 토드 스트라서입니다. 토드 스트라서는 핵전쟁, 나치즘, 학교 괴롭힘과 같은 시의적 주제에 대해 글을 쓰는 소설가입니다. 확장하기. 첫 번째로 나치즘입니다. 나치즘이란 파시즘과 인종주의를 조합한 사상이며 파도에서 베른 로스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영상에서 나치즘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파시즘입니다. 파시즘이란 사회주의에서 파생되었고 나치즘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사상입니다. 감사합니다.